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다시 한번 부담감을 안고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이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12% 하락한 4,10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에는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여 만에 4.9%를 돌파했다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올라줬고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끈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높아지거나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중동 리스크, 국제 유가 등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유럽 증시도 결국에는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반대로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원유 선물 가격도 1.99% 상승하면서 87.14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심리 때문에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이 도이치방크의 헨리 앨런 전략가는 밤사이 우리는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새로운 위험 회피 기조를 봤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분명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이 유가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의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은 이스라엘을 제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발언도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감이 원유 가격은 끌어올렸고요.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궁금한데요. 분위기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98%, S&P 500은 1.34, 나스닥은 1.6, 러셀 2000은 2%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자 지역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민간인 500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집트의 대통령을 포함한 4자 정상회담 계획이 취소되고 또한 이란의 개입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한 하루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지속된 점이 또 다른 악재였는데요.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에 다가서고 있으며 장기 기준물인 30년 만기 국채는 이미 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불확실한 전망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각하는 상황인 가운데 지난주 공개된 9월의 CPI와 PPI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고 어제 발표된 9월의 소매 매출 역시 예상을 대폭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3, 4분기 실적 발표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세계 최대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 앤 갬블이 2.58%가 상승했던 반면 고유가를 이유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고 전쟁 여파로 당분간 텔아비브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공시한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9.7% 급락했으며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그 외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급등한 4.995%, 달러 인덱스는 0.3% 상승했으며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시장 변동성 지수 VIX는 8.8%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 대비 7%가 증가한 연율 135만 8천 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주택 착공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예상치였던 137만 건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는데요. 반면 선행지수격인 9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달보다 4.4%가 감소한 147만 3천 채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45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9월 중 싱글하우스 주택 착공은 전달 대비 3.2%가 늘어난 96만 3천 채,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38만 3천 채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중서부와 남부, 서부 지역에서 주택 착공이 증가했지만 북동부는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은 지난 8월과 지난해 8월, 그리고 주택 구입자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비교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소득 자료를 분석한 후 미국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장만해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11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1년 전의 연봉보다 약 15%가 높아진 것이지만 실제 임금은 5% 상승에 그쳐 턱없이 작은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은 약 7만 5천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급감했습니다. 전미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 활동 주간 지수는 지난 10월 13일로 끝나는 주간에 6.9%가 하락한 166.9를 기록해 199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은 95년 2월 이후 최저치로 5.6% 감소했으며 제2융자 신청은 역시 95년 2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 모기지 금리는 9% 하락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계약 이자율은 3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른 7.7%로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기업 합병과 인수, 즉 M&A와 IPO 감소로 증권사 모건 스탠리의 3,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는 뉴스로 오늘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6.7% 급락한 74달러 88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 부분 매출이 9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급락하면서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됐고 M&A 관련 자문 수수료가 30% 이상 감소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의 3, 4분기 전체 순이익은 2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24억 9천만 달러 대비 약 10%가 감소했으며 매출은 13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는데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주당 이익 1달러 28센트와 132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이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3분기 중 투자 은행 사업이 부진해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지만 트레이딩과 자산관리 부분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회사의 제임스 고먼 CEO가 내년 5월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회사는 리더십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9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10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9월 경기 선행지수와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블랙스톤, 알래스카 에어라인, 유니언 퍼시픽, WD-40 컴퍼니,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키코프, 인투이티브 서지컬, AT&T,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리고 웹스터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는 가까스로 상승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0.1% 오른 2,462포인트 선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반도체 투톱을 살펴보시면 약간은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1.59% 강세를 기록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이 미국에서 저사양 AI용 반도체 칩까지도 중국 쪽으로 수출 규제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는 1.59%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어제는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는 분위기였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2.11%, 삼성 SDI가 2.29%, LG화학이 1.94%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2.0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0.6% 하락하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이렇게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났고 비교적 안전한 이 금융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1.75% 올라줬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1.94%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은 이 일본에서의 소식에 반응을 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 공장이 중단이 된다, 일시적으로 공장이 중단된다라는 소식에 일본에서 일부 차량 생산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사수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특히나 이 성장주 쪽에서는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가 1.17% 하락했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34% 약세를 기록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약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6% 하락했고요. 셀트리온도 1.86%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주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타격을 받았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1.4% 하락했고요. 80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가 0.96%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0.2% 오르면서 24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LNF의 경우에는 1.31% 올라줬습니다. LNF 1.31% 오른 16만 2,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더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HPSP가 0.71% 하락했고요. 파두가 4.22%, ISC가 4.72%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AI용 반도체로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 종목군에서 하락폭이 더 깊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HLB가 3.9%,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3.4% 밀려났습니다. 또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낙폭이 깊게 형성이 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장주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알테오젠도 3.17%,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포스코 DX가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포스코 DX는 1.09%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는 희귀 금속 광물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개장 직후부터 급등했습니다. 삼화전자가 19.69% 올랐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14.48% 오른 3,32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EG가 8.0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유니온도 7.21%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개장 직후에 오전장에서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 희귀금속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카드를 꺼내 드렸죠. 그 전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 쪽에 집중을 했다면 어제는 이제 저사양 반도체 AI용 칩에 대한 규제안을 더 강화하면서 중국 쪽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채택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번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희귀금속 광물들 그리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는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29.95%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흥구석유의 경우 7.05%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깊어지고만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병원을 폭격하면서 국제적인 여론 또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폭격하고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확전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려감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향한 전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만 있는 거죠.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원유의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원유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방산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휴니드입니다. 휴니드가 21.97%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만 휴니드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사 무인 항공기 시스템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에 항공 전자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휴니드가 21%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해운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운주 확인해 보시면 흥하해운이 29.94%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해운이 9.86%, HMM이 2.1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또한 이팔 전쟁의 여파가 주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할 시에 해양수산부는 대체 항만을 검토하겠다, 대비를 해서 대체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안도의 심리가 이쪽에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일제히 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